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파리를 여행하게 된 장인환 가이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볼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난번 함께 여행했던 시트섬을 벗어나 오늘은 파리의 남서쪽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우리나라식 발음이고 프랑스식 발음으로 읽어드리면 샤토드 백사이가 됩니다. 근데 백사이 궁전이라고 읽으면 여러분들 귀에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테니까 저도 그냥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두들 아시다시피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왕 루이 14세, 불어로는 루이 깨도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브랜드 맞습니다. 깨도즈가 불어로 14거든요. 어쨌든 루이 14세, 루이 깨도즈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한 꿈의 궁전이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1661년 건축을 시작해서 1710년에 완성한 무려 50여 년의 노력이 들어간 서양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죠. 사실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의 아버지였던 루이 13세 시절부터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의 규모보다 훨씬 작았던 그 사냥용 별장을 루이 14세는 당대의 최고 건축가와 명원 조경가, 실내 장식가를 고용해 자신의 권력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궁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베르사유 궁전 내에는 3000개의 방과 2068개의 창문, 121개의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거대한 궁전을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베르사유 궁전의 총 공사 비용은 당시 10억 리브르였고 1리브르는 은화 410g 정도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은 1kg의 가격이 80만원 정도니까 1리브르를 30만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10억 리브르는 300조가량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47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 1년 예산의 70% 정도를 청와대 건축에 쏟아부은 셈이 됩니다. 게다가 50여 년의 공사기간 동안 3만 6천여 명의 인부가 동원됐고 그 인부들 중에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만큼 고된 공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성도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어 우리나라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건물이 없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너무 비참한 자기 위로 같고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궁전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차피 그때 당시 제가 목숨 잃어가며 지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프랑스 사람들도 여기 올 때 내 선조가 피땀 흘려 지은 베르사유 궁전 저주할 테다 이러고 오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베르사유 궁전 방문하는 프랑스 사람들 중에 궁궐 안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의 후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베르사유 궁전을 그냥 인류가 남겨놓은 위대한 문화유산 정도로 생각하고 관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해 완성시킨 궁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던 루이 14세는 궁전 곳곳에 이 궁전이 내 궁전이다 하는 의미의 상징들을 대놓고 마구마구 설치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철창문을 보시면 가장 위쪽에 필기체 L자가 2개 겹쳐있는 자신의 이니셜 위에 왕관을 씌워놨고요. 그 아래에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가 또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사람 얼굴 형상의 조각이 보이는데 불어로 마스키아홍이라고 부르고 주로 건물 외벽에서 건물 내부로 나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괴물 얼굴을 조각해 놓았던 것을 루이 14세는 본인의 상징으로 사용하던 태양신 아폴론의 얼굴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궁전 내부에서도 이런 상징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이제 그 궁전 내부를 확인하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벌써 철창문을 지나 궁전 내부의 안뜰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치 17세기 이곳에 자주 드나들었었던 귀족이 되신 것처럼 상상해 보시며 이 베르사유 궁전을 만나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7세기 당시 그때 그 귀족들이었다면 어떤 의복을 입고 계셨을까요? 여성분들은 6에서 10kg 정도 되는 세장 형태의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철골 구조물로 펑퍼짐한 치마 형태를 만들고 상체는 코르셋으로 조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성들은 혼자 마차에서 내릴 수도 없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보니 항상 옆에서 남성들이 손을 잡아주고 걸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계단도 보시면 너무 낮고 넓은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옷을 입고 좁고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보니까 교부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낮고 넓은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오시는 방향에서 잠시 시선을 위로 올려주시면 무언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것은 현재 세계 최고의 크리스탈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지금도 만약 이 베르사유 궁전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궁전이라면 어떠한 샹들리에가 걸려져 있었을까 하는 상상과 추측으로 만들어낸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이렇게 베르사유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새로운 예술품들과 함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단을 끝까지 올라 먼저 시선을 천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승천이라는 이름의 이 천장화는 유럽 최대 규모의 천장화입니다. 물론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굉장히 큰 천장화가 있긴 하지만 그 작품은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천장화는 단일 규모로 유럽 최대의 크기입니다. 무려 314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가 큰 부와 기술력을 가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사이를 보시면 검붉은색의 대리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석들은 프랑스 피레네 산맥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품질의 대리석으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기 위해 직접 피레네 산에서 공수한 석재들입니다. 지금도 피레네 산맥은 파리에서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이 대리석들을 공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진행 방향 위쪽을 보시면 루이 14세의 문장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한 바퀴 돌아 정면을 보시면 큰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는데 이는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 파울로 베르네제의 시몬 집에서의 식사라고 하는 그림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1664년 루이 14세에게 선물한 그림입니다. 당시에는 액자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나 혁명을 거치면서 모두 소실되고 지금은 금박으로 덧입혀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지던 헤라클레스의 방을 지나 우리는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문을 통과하시면서 계속해서 루이 14세가 자신의 상징들을 숨겨놓은 곳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동해보면 좋겠네요. 이 방은 1680년에 완공된 곳으로 루이 14세의 침실과 연결되는 비밀문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사라져 있습니다. 궁전에서 만찬이 열리는 날이면 실컷 놀고 난 후에 밤참으로 즐길 수 있는 각종 과일과 음료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던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풍요의 방을 지나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미의 여신 비너스의 방입니다. 들어오시는 방향 정면과 맞은편의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벽화 내에서 명암법을 창문에서 들어오는 실제 빛의 각도에 따라 비슷하게 그려 넣어 실제 공간이 있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그렸습니다. 이러한 그림 기법은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1672년 왕실 조각가로 임명된 장 바랭이 조각한 고대 로마군 복장의 루이 14세 조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로마 제국처럼 강대하게 만들고자 했던 루이 14세의 염원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방은 달의 여신 다이아나의 방입니다. 당시 이 방은 실내 스포츠를 즐기던 방이었는데 바로 당구가 귀족들의 실내 스포츠였습니다. 최고급 목재와 벨벳 천으로 장식한 당구대는 현재도 프랑스에서 최고급 사치품 중의 하나입니다. 방 한가운데는 물결 치는 듯한 머리칼의 루이 14세 흉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 베르니니가 1665년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만든 루이 14세의 흉상으로 물결 치는 듯한 과장된 머리칼과 옷감의 표현으로 왕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계신 이 방의 이름은 마르스의 방입니다. 방 안에는 베르사유의 두 번째 안주인이었던 폴란드 출신의 왕비 마리 레슈킨스카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1682년까지는 왕실 경비병들이 사용했던 방이었습니다만 베르사유 궁전의 다른 공간들이 점차 완공되어 가면서 경비병들의 방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1684년부터 1750년까지 이곳은 음악 연주회장으로 쓰이게 됩니다. 진행 방향 정면을 보시면 마리 레슈킨스카의 남편 루이 15세의 초상화도 보입니다. 이 방을 지나 우리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방은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되던 당시 가장 화려했던 방으로 1682년 루이 14세가 루브르 왕궁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주했을 때 왕의 침실로 사용했던 곳이었으나 1689년 전쟁 준비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팔아버려서 현재는 거의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르세유 방과 마찬가지로 루이 15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레슈킨스카의 초상화가 양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방의 가운데에는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루이 14세가 실제 사용했던 침대는 아니고 베르사유를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예전 침실이었던 당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복원한 모습입니다.
루이 14세 통치 말기에는 왕의 침실이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방은 루이 14세의 사후에 왕의 시신이 잠시 놓여졌던 방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방에는 루이 14세의 공식 왕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은으로 만든 거대한 왕좌가 정면에 보이는 단상 위에 있었으나 1689년 전쟁 준비로 모두 녹여 전쟁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루이 15세 때는 금박을 입힌 목재 왕자를 두었습니다. 즉 이곳에서 일상적인 접견 행사가 벌어졌는데, 외국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는 왕좌를 옮겨 거울의 방에서 접견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루이 14세의 60대 시절 초상화가 보입니다. 프랑스 왕실화가 아야생트 히고의 작품으로 유명한 루이 14세의 공식 초상화인데요. 원본은 루브르에 보관 중이고 보고 계신 작품은 모작입니다. 이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루브르에서 원작을 보며 나눠보기로 하고요. 맞은편에는 루이 16세의 초상화도 보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왕들이 마주보고 있는 게 왠지 묘한 느낌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돌아보고요. 궁전 안에 잘 숨어 계시다가 3일 뒤에 만나서 또 함께 내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이 3000개나 있으니까 어디 몰래 숨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모두들 얼른 숨으시고 3일 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숨으러 갈게요.